자, 13장의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의의입니다. 자, 우리가 비용의 의미는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상품을 구입하고 원재료를 구입하고 또 종업원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가 나가고 또 기업 업무 추진비와 같은 접대비가 나가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본, 순자산이라는 건 자본입니다.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간단한 사례를 통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현금이 100원이 있고요. 부채 차입금이 30원, 70원이 자본금이에요. 자, 이러한 재무 상태 상에서 우리가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20원이 만약에 발생됐다라고 가정해 보면 자, 소모품비 20원 중에 현금 15원으로 나갔고 5원은 미지급금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소모품 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이 자본,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자, 현금이 15원이 나갔으니까 현금 자산은 100원에서 85원으로 줄었겠죠. 그리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5원이 커졌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비용이 20원만큼 발생됐고 만약에 수익이 없다 그러면 회사는 결손금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자본이 20만큼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유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본이 20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미지급금이라는 요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결국에 기업의 순자산이 70에서 50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용만큼.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비용의 의미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통해서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됨으로써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이 자본,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인식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비용을 우리가 언제 인식할 거냐라는 것인데,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을 인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수익 편에서 공부를 했다시피 수익은 실현주의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비용은 그러면 발생주의로 하긴 하는데 이걸 어느 시점에 비용을 장부에다가 기록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비용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럼 발생주의라고 했으니까 어느 시점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대체 언제 장부에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의 인식편에서 봤던 요 그림 기억나시죠? 기업의 경영활동을 생각해 보면 재료를 구입해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완성이 되고 판촉 활동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채권 관리를 통해서 대금 회수가 되면 또 재료를 구입하고 생산 과정을 거치고 이런 활동이 계속 반복되겠죠, 기업에서. 자, 그럼 이때 비용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재료를 구입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기장치 감가 생각이 되고 또 공장에 임차료가 나가고 또 광고 선전비가 발생되고 이런 판촉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럼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만 이 비용을 어느 시점에 인식할 것인가? 자, 그래서 비용은 발생주의로 하긴 하되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서 비용을 대응시키자라는 개념이에요.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서 비용을 대응시키자. 자,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이 되는 겁니다. 수익 비용 대응. 자, 그래서 우리 비용의 인식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계를 200원 주고 내가 현금 주고 샀다라고 했을 때 X 1년도에, 자, 이 기계를 통해서 매년 수익을 150원씩 벌어들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계를 구입한 시점에서 이 200원을 다 현금 주고 나갔다고 해서 이걸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를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 기간에, X1년도, X2년도 이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100원씩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적절한 이익을 보고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은 발생주의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긴 하되, 어느 시점에 비용을 기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 즉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비용을 최대한 대응시켜서 적정한 이익을 보고하자라는 개념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인식이 대표적인 수익 비용 인식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도 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퇴직급여라는 비용은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근로기간에 근로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퇴직급여가 발생이 되니까 그 퇴직금 발생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을 했을 거니까 그 수익 창출에 대응시켜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년 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잖아요. 이러한 관점들이 전부 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의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은 비용이란 것은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이러한 원인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로 하되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거죠. 비용은 활동별로 구분해서 손익계산서로 보고합니다.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영업비용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영업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영업활동이란 것은 뭘까요? 상기업은 상품을 사서 파는 활동, 제조기업은 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활동, 그럼 상기업의 팔려나간 상품 매출 원가, 제조기업의 제품 매출 원가, 이것은 상기업과 제조업의 이런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죠. 또 이런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판매활동이나 관리활동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즉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영업비용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영업활동 이외 활동에서 발생되는 이런 이자 비용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또 그 밖에도 재해 손실, 기부금, 자, 이렇게 영업활동 이외 활동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럼 또 비용에 뭐가 있죠? 그렇죠. 세금 비용이 있겠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걸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자, 개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걸 소득세라고 하죠. 그래서 소득세 비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제 법인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법인세 비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비용은 기업의 활동별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비용, 영업활동 외적인 활동과 관련된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런 비용의 개정 과목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용의 개정 과목인데 첫 번째 영업비용과 관련된 매출원가죠. 자, 매출원가는 상기업의 상품 매출원가, 그리고 제조기업의 제품 매출원가, 또 서비스 기업의 용역 매출원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제품 매출원가이겠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근데 이제 상기업이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상기업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매출원가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 구조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10일 날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상품 중에 10,000원어치 분량이 돼서 반품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때에는 상품 구입한 것 중에 10,000원어치 분량으로 반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외상 매입금 10만 원 중에 10,000원만큼은 갚을 필요가 없겠죠? 반품으로 돌려보냈으니까. 자, 그 다음 10,000원만큼은 상품이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 목적상 매입 반출 및 애누리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2월 18일 날 조기에 돈을 상환해서 7,000원 할인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외상 매입금 10만 원 중에 만 원은 줄어들었죠. 반품해서. 그럼 이제 9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중에 7,000원을 할인받았다라고 가정하면 현금 83,000원이 나가고 7,000원만큼 상품의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관리 목적상 매입 할인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연도 중에 처리를 해주고요. 또 물건을 상품을 판 게 1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상품 매출 수익이 인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품 매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상품 매출원가 비용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연도 중에 기록하지 않았다가 기말에 이제 기말 수정분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말에 상품 재고가 3,000원이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상품이 10만 원 매입을 했었고요. 매입 한출로 만 원만큼 상품이 줄었고 매입 할인으로 7,000원만큼 상품이 줄었죠. 그러면 83,000원의 상품이 남아있는 것인데 기말에 지금 상품이 3,000원이 남아있으니까 자, 매출원가는 얼마겠어요? 83,000원에서 3,000원이 남아있으면 8,000원만큼 매출원가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기말에 수정분기를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8만 원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이렇게 8만 원으로 기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매출 원가 비용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할 때에는 기초 상품에서 단기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를 빼는 거예요. 요 83,000원은 우리가 상품 총 매입한 금액 요 10만 원에서 매입 한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뺀 83,000원이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 순매입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를 빼서 매출 원가를 산정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걸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매출 총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저는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업원한테 월급이나 각종 수당이나 이런 인건비 나간 것을 급여로 처리를 합니다. 자, 제조와 관련된 것은 원가액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이거는 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구분을 하죠, 참고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인 제조기업은 500번대의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일용직 급여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구분한다는 거, 이것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비용입니다. 자,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를 근속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이 되죠. 그럼 그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근무를 제공한 기간에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산 시점에 단기에 발생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을 했다가 퇴직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하죠. 이것도 수익비용 대응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자, 건물 월세를 납부했다든지 또는 기기장치나 차량과 같은 이런 자산을 리스했다든지, 그죠? 이런 리스료도 다 임차료로 처리가 되죠. 자, 복리후생비, 그리고 또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복리후생비, 뭐 종업원 식대라든지 체육대회 야유회비,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회사가 부담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 업무 추진비, 수도 강열비, 뭐 운반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수도 강열비는 본사의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이죠.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도 가스요금은 가스 수도료,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해서 일반적인 제조기업은 500번대 코드로 사용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운반비는 이제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이제 택배비 등과 같이 운임을 기업이 부담해 줄 때 운반비로 처리를 하는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제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상품을 취득하는 데 운반비를 부담했다. 그럼 상품의 취득 원가로. 기기장치를 취득하는 데 운반비를 부담했다. 그럼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로. 이렇게 자산 취득과 관련된 운반비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이거 그럼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차량 유지비, 차량의 뭐 유류대, 오일 교체, 차량 수리비 등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다음 뭐 수선비. 자, 수선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겠죠. 그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말하고요. 만약에 내역 연수의 증대를 가져오는 이런 자본적 지출, 그죠? 뭐 증설이나 뭐 계량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뭐 난방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어, 이런 자산에 해당 자산의 미래의 효익을 증가시키는 이런 내용연수의 증대를 가져오는 이러한 지출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될 때는 수선비 처리하시면 안 되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했다가 그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에, 수익 창출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로 수익 비용을 대응시킨다라는 개념. 자본적 지출일 때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비교통비, 뭐 출장비 같은 것들 보시면 되겠고, 통신비, 뭐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팩스 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우편 요금 등을 말합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내는 거, 그렇죠? 뭐 자동차세, 재산세, 뭐 협회비, 또 회사가 부담해주는 직원들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이런 것들도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뭐 신문이나 잡지 구독료, 명함인쇄비 같은 거, 소모품비, 자, 이런 사무용품 같은 것들, 소모성 물품비 같은 거, 복사용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소모품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회계 처리는 구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소모품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기말 시점에 사용한 부분을 소모품비로 대체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뭐 거꾸로 소모품비로 했다가 남아있는 것만큼을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모품비 사용해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입니다. 자, 광고 목적으로 지출하는 뭐 TV,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지출한 광고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수료 비용은 내가 어떤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지불한 대가겠죠. 뭐 프리랜서한테 번역료를 기업이 지출했다든지, 은행에 뭐 추심 대행 수수료를 냈다든지, 송금 수수료 은행에 냈다든지 등과 같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금전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 비용 처리한다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수료와 이자는 다른 것이죠. 자, 또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수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비용으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매년 말 감가상각비 처리한다는 거. 또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말 결산할 때 대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그 수익에 관련된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기록했다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우선 상기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런 대표적인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봤습니다. 자, 그럼 또 비용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외에도 뭐가 있었죠? 그렇죠, 영업 외비용도 있었죠.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자 비용, 금전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 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자, 요거는 이제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보다 시가가 하락했을 때, 평가 손실이 하락했을 때의 손실을 말하는 거죠.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이건 평가한 게 아니라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을 때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 그 손실을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 우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어떤 거였었죠? 자, 바드론과 같은 이런 매출채권을 이제 금융기관 등에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만기 전에 자금 융통 목적으로 은행의 어음을 매각한 경우에 그 할인료 등을 말한다라는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건 어떤 거였었어요, 여러분? 기기장치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올해 말에 20만 원어치 감가상각을 해서 8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70만 원에 팔았다. 그럼 1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됐겠죠, 그죠? 그래서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만큼 손실이 났을 거다라는 거예요. 또 무형자산 처분 손실, 뭐 동일한 얘기죠. 자, 우리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더 적었을 때 손실을 말한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우리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손실이다. 외화 환산 손실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외화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기말 시점의 환율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외화 채권 채무를 보유함에 따라 기말의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품을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다. 수출 시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발생이 된 거죠. 근데 기말 시점의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받을 달러, 1000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지금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100원만큼 1달러당 100원만큼 지금 하락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받을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외환산 손실로. 여기 90만 원이 된 거니까 채권의 금액이 10만 원만큼 외환산 손실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것도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것도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외환차손은 거래가 종료됐을 때예요. 기말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긴 하지만 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종료됐을 때. 자, 외화채권 채무를 회수하거나 지급하면서 환율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외상매출금 100만 원으로 기록해 놨고 환율이 떨어져서 10만 원만큼 외상매출금 줄여놨어요. 그 외상매출금 받을 게 90만 원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 날 지금 1000달러에 대해서 회수를 했는데 회수 시점의 환율이 1달러당 850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 85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9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5만 원만큼 환율 차이로 인해서 손실 났죠. 요걸 외환 차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산 손실은 기말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한 것이고 외환 차손은 이 채권을 회수했거나 또는 채무를 지급하면서 환율 차이가 난 거니까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 차이가 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영업의 비용 중에 재해 손실, 건물 등과 같은 자산이 화재나 천재지변 등 또는 뭐 도난 등으로 이러한 자산이 예측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3천만 원의 건물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취득을 했어요. 건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화재 발생이 돼서 이 건물이 다 소실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건물을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재해 손실로. 감가상각은 이제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건물 등이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실 났을 때, 재해로 손실 났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재해 손실이다. 근데 이거는 영업 활동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기업이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건 등을 사회적 공헌 등을 위해서 국가 등에 기증하는 이런 비용 등을 말합니다. 뭐 기부라는 단어는 다 아실 거고요, 그죠? 자, 잡손실. 자, 영업활동 이외에 활동에서 발생하는 적은 금액의 손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의 구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법인세 비용.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법인세인데 이 법인세를 처리하는 비용이 법인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법인세는 순수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에 딸려 있는
법인 소득에 대한 뭐 지방소득세도 있고 또 뭐 농어촌 특별세 감면분도 있을 수 있고 감면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법인세 비용 안에 들어갑니다. 법인세에 딸려 붙는 세금들도 다 법인세 비용 처리를 해주고요. 근데 이제 법인세와 관련해서 좀 주의하실 거는 이제 법인세법에 보면 중간연합제도가 있어요. 중간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법인이 1년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 3월 달에 일반적인 법인은 이제 12월 말 법인이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내는데 이제 법인세법에 중간연합제도가 있죠. 그래서 1월부터 6월 요 중간 기간에 대한 세금을 그 6개월치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 법인세 중간연합으로 100만 원을 미리 납부했다. 그럼 이렇게 선납세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죠. 이 선납세금은 자산 성격이죠. 이제 냈다가 나중에 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거니까 자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세법에 보면 원천징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선납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만 원인데 뭐 세금이 15,400원이었다고 그냥 가정하면 그러면 이자 수익 법인의 이자 수익은 10만 원인데 이 이자 수익이란 것도 결국에 법인의 이익을 구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소득을 구성할 건데 이 1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법인세를 낼 건데 이걸 미리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거니까 이것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다가 12월 말일 날 우리가 법인세 비용을 계상할 때 1년치 법인세 비용이 500이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자, 연도 중에 중간연합으로 100만 원 낸 거랑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거 15,400원을 더하면 15,400원을 선납세금을 낸 게 있으니까 그걸 상기해주고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도 기본 회계 처리지만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원천징수에 따른 선납세금과 예수금 차이가 지급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법인한테 이자를 지급을 할 때 세금이 뭐 1,540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세금을 지급자인 은행이 세무서에 대납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원천징수 개념인데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내야 될 세금을 원천징수한 거죠. 이거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세금을 납부했을 때 지급자 입장에서는 예수금을 납부한 걸로 처리가 되는 거고 법인과 같은 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 10만 원이 발생했는데 세금 1,540원을 제외하고 받았으니까 요 현금 들어온 거 그리고 요 세금 미리 낸 거는 그렇죠. 선납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자 입장에서는 예수금이고 받는 자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 비용까지 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고 넘어가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손익계산서 구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규정 사항을 잠깐 보면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객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또 걸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매출액, 우리 매출원가, 그다음 매출 총 손익, 매출 총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매출 총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또는 뭐 판매비와 관리비가 커서 마이너스가 나면 영업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합쳐서 영업손익. 영업손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자, 계속사업이 손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 이 계속사업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법인이 이렇게 제조도 하고 있고 건설업도 하고 있어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특정 사업이 이익이 많이 안 나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단 사업이 있다면 이 제조와 관련된 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제조업과 관련된 어, 이익에 대해서는 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익으로 반영해주고
요 계속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고 계속사업 손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주고, 중단사업에 대한 것은 중단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빼서 그 순손익을 중단사업과 관련된 순손익을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후에 금액으로 해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후에 세후손익으로 해서 여기다 한 줄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단기 순손익, 요 계속사업 손익과 중단사업 손익을 더해서 전체 단기 순손익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256쪽에 요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통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요. 주식회사 다원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20X1년도 사업별 영업 내용이다. 다원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음 연도부터 건설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대요. 자, 여기 지금 손익 구조로 봤더니 요 제조사업부에서는 수익이 100만 원, 비용이 70만 원.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30만 원, 법인세 비용 낸 게 10만 원,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 났고요. 건설 사업에서는 수익이 50, 비용이 40, 세전이익이 10만 원, 법인세 비용 낸 게 6만 원, 단기 순이익이 4만 원 났어요. 그래서 기업 전체의 수익 비용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중단 사업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중단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단 사업 손익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중단 사업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손익계산서를 나타낼 때 우선은 요 계속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이 제조업과 관련된 계속 사업 손익을 먼저 중요한 사항으로 위에다가 보고를 해주고요. 이렇게 똑같이.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 금액 그대로 해서 계속 사업 이익으로 해서 법인세, 계속 사업 손익 관련된 법인세 비용을 뺀 세후 이익으로 보고를 해주고요. 요 중단 사업과 관련된 거는 요 4만 원, 요건 세후 이익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한 줄로 중단 사업 손익 세후로 표시를 해서 계속 사업 이익 세후 소득 요 20만 원하고 중단 사업 이익 4만 원하고 해서 단기 순이익 세후로 24만 원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단 사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 사업 이익과 중단 사업 이익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는데, 중단 사업 이익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한 줄로 법인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 요 한 줄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요 사례를 보니까 좀 나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214쪽으로 들어오시면, 그래서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중단 사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중단 사업 손익을 법인세 효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해서 한 줄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기업회의 기준상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 매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매출, 우리 아까 매입을 보여드렸죠. 근데 매출도 마찬가지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NV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주석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이건 여러분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래서 반제품 매출액, 부산품 매출액, 뭐 작업 폐물 매출액, 수출액, 장기 할부 매출액 등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이를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주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된다는 거. 자, 매출 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를 하거나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상품의 경우에는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를 빼서 상품 매출 원가를 기재한다라고 아까 보여드렸었죠. 네, 그렇게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주석으로 기재한다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 얘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 비용을 포함한다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해 비용 표시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항목끼리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일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이를 주석으로 정보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죠. 자,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단사업 손익이 있으면 아까 보여드렸었죠. 중단사업 손익으로 한 줄로 표시하고 그 중단사업 손익을 제외한 계속사업 이익을 위에다가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영업의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을 발생하는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는 건 빼고요. 그죠? 중단사업 손익은 한 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사업 손익은, 그러니까 중단사업 손익이 없으면 이런 게 의미가 없죠. 근데 만약에 중단사업 손익이 있을 때에는 계속사업 손익과 중단사업 손익을 구분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으니까 계속사업 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중단사업 손익과 계속사업 손익 구분한다는 거. 계속사업, 중단사업 손익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로 쭉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 비용은 계속사업 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비용. 중단사업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은 중단사업 손익의 세후 이익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10번에 중단사업 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의 손익으로서 사업 중단 직접 비용과 중단사업 자산 손상 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후에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 손익의 산출 내역을 주석으로 대신해 기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번 단기 순손익은 계속사업 손익에 중단사업 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 손익이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 이익이 100원이 났고 중단사업 손익이 만약에 계속사업 손익이 100원이 났고 예를 들어서 중단사업 손익에서 뭐 손실이 20원이 났다 그러면은 전체 단기순이익은 80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걸 중단사업 손익을 가감해서 중단사업 이익일 수도 있고 중단사업 손실일 수도 있으니까 가감해서 이렇게 80으로 보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단기순손익에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해서 총포괄손익으로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는 거. 이 경우 기타 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 효과가 있다면 그 법인세 효과가 있다면 그 법인세 효과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효과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달달달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저희 세무 1급에서는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 객관식 말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회계 기준서에 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비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